서울에서는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데모대가 몰려가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데모대가 몰려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뭐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 저지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 요새 우파가 좌파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주최 측은 뭐 10,0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5,000명 이상 모였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그 광화문 광장을 요새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즉석에서 이제는 이승만 광장에서 데모할 게 아니라 여의도로 가자, 국회로 가자, 국회를 에워싸자, 이렇게 즉석에서 결정해가지고 사발 통문 돌리고 해가지고 거기 모였는데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이게 대중동원력이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면은 뭐 우파는 이승만 박정희 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유민주주의 강공 뭐 이런 걸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요사이 행동력이 상당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10월 3일 집회 때문인데 10월 3일 그때 주최 측은 300만 명 모였다 그러고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안 했어요. 요새 언론사 보도하는 거 보면은 좌파 주장은 그냥 실어주는데 그 우파 집회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심한 경우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을 꽉 메웠는데 KBS 기자가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3,500명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그 한 20배는 모였는데 경찰 추산이 4만 명인데 3,500명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3,500명. KBS가. 그런데 10월 3일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추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90%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3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46만 명 모였습니다. 46만 명.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교포 앞을 지나서 서울시청 앞을 지나서 저기 남대문까지, 그리고 신문로, 그 다음에 종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그랜드 크로스로 모인 사람이 그 순간 인원이 46만 명이었습니다. 이거 아마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최대 인파입니다. 46만 명. 그런데 또 물론 연인원으로 하면은 더 잡아도 됩니다. 또 한 100만 명 잡아도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46만 명이 한 자리에 동시에 모이는 거는 세계에서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100만 명 모이고 이렇다 하지만 그거 다 전부 풀린 거죠. 근데 재밌습니다. 46만 명 분석이 또 나옵니다. 나이대로 다 나옵니다. 요새 이 핸드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구에서 몇 명 나오는까지 다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 서초구가 제일 많이 나오실 거예요. 강남구, 서초구. 몇 퍼센트가 나왔느냐? 그 인구의 3%가 나왔습니다. 3%면은 3인 가족 치면은 10가족 중에 한 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0가족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나왔다 이건 아니죠. 아주 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더 나와야. 우파가 권력을 놓은 상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머릿수입니다. 머릿수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게 아닌데도 한국 사람들이 원래 행동하기를 좀 이렇게 수줍어하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는 역시 60대 이상이 70%입니다. 남자가 55%, 여자가 45%. 이 비율은 여자가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자의 비율이 참. 그리고 50대만은 여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50대만은. 그때 조국 사태로 부모들이 화가 나서 뭐 그렇다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일, 그 다음에 10월 9일, 10월 25일에는 또 철야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세계 기록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광화문에서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10월 26일이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행사도 그날 했습니다. 철야로 그래야 돼요. 제가 그 밤에 철야 기도회, 철야 농성하는데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좌익 운동권은 아니고 성령 운동권이 아니냐. 성령, 이 기독교인들이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분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싸움은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다. 악령은 김정은, 김일성, 여기에다가 또 문재인 정권까지 그 악령 편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다. 그러면 기독교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백이니까 앞장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죠. 기독교, 개신교 신도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아마 전체로 하면은 결국 인구 비례로 나갈 겁니다. 그날 10월 3일 그때 정도 하면은 개신교 많이 해봤자 20%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동력 이상들 뛰어나니까. 그래서 어제 공지한 지 이틀 만에 자발적으로 국회에 그 정도로 많이 모인 거는 대단한 행동력을 교회가 조직력이 있죠. 80년대 그 단어 스님이라는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각 종교를 쭉 평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 조직의 왕이죠. 조직의 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직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치 조직 아닙니까? 가톨릭이 뭐 옛날에 중세 때는 정치를 지배를 했으니까 이 교회가 가장 잘 조직된 것이고, 정치 조직으로는 공산당 조직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조직입니다. 가장 강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조직 두 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기독교. 공산당과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도 뭐 세상을 만사를 다 하니까 저도 개신교인데 보신파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신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통으로 꼽죠. 그 대신 정치에는 별로 참여 안 하고 보험주의로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 가봐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나가고 목사는 일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꾸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정광훈 목사 설교를 듣고 들어오면은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공산당과 대한민국이 싸우는데 교회가 중립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데 교인이, 목사가 정치 중립을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 큰 변화를 줄지. 그런데 10월 3일 집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집회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질서 있는 평화로운 집회이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집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 없었습니다. 그 집회에 나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요 비닐봉지를 갖고 다니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씩 죽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레기 남기고 가면은 좌파 언론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순동을. 근데 좌파 집회 뒤에 가보십시오. 술병이 있고 막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이
집회의 도덕성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게 날치기 통과도 이게 정도가 있지. 예결위원장이 지금 야당인데 그 사람은 예산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530조 510조인가 통과시키는데 그 내용도 잘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몇십 조 이런 걸 그냥 뚱땅뚱땅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헌정 질서에 대한 완전한 도전입니다. 국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회를 역사적으로 구설로 올라가면은 서기 1215년에 6월에 영국에서 존 왕과 반란을 일으킨 귀족 사이에 맺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에서 국회와 구속영장이라는 제도가 출발합니다. 그때 60몇 개 하면 약속을 하는데 왕이 귀족들에게 세금 매길 때는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귀족회의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발전하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일 경우에는 사람을 잡아 넣을 때 왕 마음대로 잡아 넣을 수 없다.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구속영장 심사를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바로 영장제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2대 근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대한민국 국회가 1215년의 800년 전의 행태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4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꾸자 하면은 야구팀끼리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팀이 멋대로 앞으로는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고 4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선언을 하고 게임을 하면은 누가 그거 승복을 합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라는 그 내용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듣기만 들어봤어. 아니 국회의원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것을 만들어낸 심상정이라는 사람도 기자들한테 설명 못해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야박이죠. 야박인데 이걸 강행해서 통과시키면은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승복을 합니까? 선거에 승복을 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국회나 대통령은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수처라는 거는 이거는 헌법단체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수사기관이 있을 수가 없죠.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기소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인데 핵심은 노리는 바는 검사, 판사, 경찰, 그리고 놀랍게도 현역 장성입니다. 민간 수사기관이 현역 장성을 수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전체주의 국가 빠지고는 없습니다. 독일의 게슈타프라든지 소련 시절의 KGB, 지금 북한의 국가보위부 빼고는 어떻게 민간 수사기관이 군 장성을 수사를 합니까? 거꾸로 그러면 헌병이 민간인 아무나 불러가지고 수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 세 개를 합치면은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쿠데타죠. 쿠데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력으로 합헌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쿠데타. 5.16 같은 거죠.
또 하나 쿠데타는 정권 잡은 사람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박정희가 한 유신 선포 1972년 10월 17일의 유신 선포가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면은 욕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대통령 빼고 이야기를. 그런데 제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문재인 씨라고 해야 되나? 뭐 문재인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위험해졌느냐 하는 것은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그거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뭐 4대강 보호 없앤다 하더니 요새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념 사상입니다. 그럼 문재인의 사상은 뭐냐? 본인은 민주투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민주투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질문 하나만 하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민주투사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와 싸운 적이 없으면서 독립투사라고 사칭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싸웠느냐? 대한민국과 싸워놓고 민주투사라고 합니다. 문재인도 그런 분이죠. 문재인이 공산당하고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가짜 민주투사죠. 가짜 민주투사죠. 그 다음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 통일당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징역 20년 살고 나온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가로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신영복의 사상은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를 존경한다. 그러면은 뭐냐 이거. 그렇다고 주사파 운동권하고는 안 돼. 주사파 운동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사파는 말도 잘못 쓰여지고 있는 용어인데 그건 김일성파입니다. 주체 사상이 무슨 주체 사상입니까? 그게 노예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선택을 할 때 저들이 불러달라는 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주체 사상이라 부르면 안 되죠. 노예 사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김일성파입니다. 주사파입니다. 그 밑에 부하들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핵심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행동을 보면 알죠. 주사파 전향했냐 안 했냐 물으면 전향했다는 이야기하고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조국이는 주사파는 아닌데 거의 PD파인데 전에 청문회 때 보니까 김진태 의원이 사회주의자인데 지금 전향했느냐 물으니까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사회주의가 가능합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는 이슬람 믿어가지고 모스크 가서 예배하고 다음날은 성당에 가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상은 종교와 같은 거죠. 대충 이런 걸로 본다든지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읽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있었던 연설입니다. 7분짜리 연설이에요.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남쪽 대통령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란 말 아주 생각을 깊이 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남쪽 대통령이란 말 속에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는 국가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북한 조선노동당,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국가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대해서는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러줬어요. 지가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으면은 양심이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 해야지 국무라고 하면 안 되죠.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헌법적 존재는 지금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고속도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대체하고 통일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모조리 부정하는 연설을 했으니까 이것은 자기의 사상 고백입니다. 즉 나는 지금 한반도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인데 나는 김일성 세력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 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사상 문제는 역사관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부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서 부정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이 대결 구도는 민족 사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삶의 양식을 사회주의식으로 살 거냐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정통국가냐 북한이 정통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미 결판이 났죠. 그 구성원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정통국가죠. 그런데 북한은 동족을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반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스탈린도 아니고 모대통도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니고 김일성입니다. 수백만을 죽였어요. 미국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재인 씨는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을 정통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년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된 의미 있는 행사 아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정부 수립이다 이거예요. 정부 수립. 정부 수립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작년 8월 15일을 해방 기념일로만 한 거 아닙니까? 해방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연합국의 승리로 이루어진 거고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힘으로 만든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인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 생일을 지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을 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족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범하고 있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문명적 범죄의 제1호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아니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고 단체지. 단체지.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조금 삐딱하다고 보는, 좌편형 됐다고 보는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1998년 건국 50주년 행사를 근사하게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광화문광장에 가보면은 독립문을 본단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탑이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해방, 그 다음에 당연히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싹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1960년 4.19, 그 다음에 어디로 뛰느냐? 1988년 올림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싹 빼버리고 2016년 12월 촛불 시민혁명, 건국을 빼고 혁명을 집어넣었어요. 촛불 시민혁명이란 말이 우리는 반역 세력이라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말이 있습니까? 국민혁명만이 정당화됩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촛불 세력이 헌정 질서를 뒤집었다는 자기 고백이니까 저것도 나중에 기소장 쓸 때 점검을 아마 이루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이거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막 돌리려고 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건 다 지역적인 겁니다. 정책 이거 다 지역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즉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봅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대한민국과 국군과 국민과 한미동맹과 헌정질서와 이승만 박정희 또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의 주류 세력을 적 또는 적폐 세력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